역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킹덤일 겁니다. 물론 스위트홈 같은 드라마도 있지만 킹덤은 부산행 이후 붐이 일기 시작한 한국 좀비 콘텐츠, 그리고 창궐 등에서 실패했던 조선과 좀비를 연결시키는 아이디어로 만든 콘텐츠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시즌2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신이 등장했고 하필이면 그 배우가 전지현이었죠. 덕분에 시즌 1에 비해서 서사가 빈약하고 이야기가 망가졌다는 평을 들었던 시즌 2가 그 가쁜 숨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의 등장만으로도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스타 캐스팅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지점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야기 자체로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디 쉽나요? 어쨌든 킹덤의 시청자들은 아신의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랐고 예고대로 아신의 이야기를 담은 킹덤 아신전이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킹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작품입니다. 궁궐에서 일어난 문제, 즉 위정자들의 실수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권력으로부터 가장 먼 곳, 가장 못 살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먼 남쪽 끝 지방에서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 서로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지옥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킹덤은 가치 있는 메시지를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이창은 권력으로부터 가장 먼 곳의 일들을 해결하며 민심을 모으고 사건을 파헤치고 조력자를 모아 권력의 중심부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한다는 전형적인 영웅설화적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킹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단순한 좀비 오락 영화가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를 담는 것. 비록 김은희 작가가 의도적으로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구조 속에서는 그러한 주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킹덤 아신전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은희는 계속해서 중심으로부터 먼 곳, 변방지방에 관심을 둡니다. 모든 일의 시작도 그곳에 있습니다. 생사초도, 생사초를 먹고 일어나는 문제들도, 그리고 그 문제의 안에는 언제나 그렇듯 권력의 문제가, 그리고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들의 서름과 차별의 문제가, 지독할 정도의 가난과 민초들의 아픔이 어려 있습니다. 중심보다는 변두리에 관심을 두는 것, 중심의 윗선의 문제가 아래에서 터지는 것, 마치 상류의 작은 물줄기가 하류에서 큰 강을 이루듯 언제나 작아 보이는 위정자의 타락이 사실은 작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작가 김은희의 작가로서의 천성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늘 그렇듯 서론이 길었습니다. 요즘 워낙 많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리뷰가 늦어지고는 있지만 늦게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킹덤 아신전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킹덤 아신전의 배경은 북녘입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외란 이후에는 호란이죠. 비록 킹덤의 세계관이 유사한 조선이지 실제 조선은 아니지만 커다란 흐름은 실제 조선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한 만주족, 여진족의 위협은 우리 역사에서 내내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호란이 우리에게 남긴 상은 역시 외란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는 않고요. 남쪽에는 외, 북쪽에는 여진, 당시의 조선은 골치 아픈 일 투성이었을 겁니다. 역사대로라면 우리가 누르하치라고 부르는 청태족, 천명제, 애신강란 노이합적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걸 아이다간이라는 부족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이다간은 여진족을 모으고 있죠. 영화의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진족 10,000명이 모이면 난리가 나긴 할 겁니다. 몽골의 엄청난 대제국 건설이 가능했던 것도 결국 그 유목민, 아니 기마민족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압도적인 통솔력의 영웅 테무친,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르하치, 홍타이지, 도르곤 등으로 유명한 여진족의 영웅들도 그 분산된 여진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지도력과 통솔력을 갖추었기에 요동지방을 점령하고 명을 위협할 수 있었던 걸 겁니다. 이후 청이 4대인 애신강라 현엽, 강희제에 이르러 준가르부의 수장 가르단을 정벌할 때까지 줄곧 가르단을, 몽골을 두려워했던 것만 봐도 북쪽
기마민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모이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냉병기 시대 전투력의 종결자처럼 보이는 게 이들 기마민족이니까요. 특히 여진족 같은 경우는 몽고와도 또 다릅니다. 여진족이 차지한 만주 땅은 농사도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점이죠. 그렇기에 여진족 10,000명이 모이면 큰일이 나고 여진족 10만이 모이면 중국 전체를 점령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영화는 이러한 북방의 위협을 토대로 성저 야인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조선으로 귀화한 여진족, 이들은 여진족에게서도 조선인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차별을 당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별의 세계에서 생사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던 김은희의 방식이죠. 다만 이번 작품에서는 양상이 다릅니다. 원작 킹덤의 이야기가 위정자의 욕망으로 시작된 사건으로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흐름이었다면 이 작품은 비참한 현실을 박살내기 위한 도구로 생사초가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죠. 영화 초반의 생사초 이야기는 제법 흥미롭습니다. 어린 아신이 동굴, 그러니까 국시당이라는 곳에서 벽화를 보는 장면이라거나 생사초를 먹은 노루가 눈동자가 변하고 그 노루를 잡아먹은 호랑이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재미있는 요소죠. 그리고 민치록이 등장합니다. 민치록은 병사들을 끌고 결코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곳, 국법으로 엄하게 막아놓은 폐사군에서 여진족, 정확히는 파저군의 여진족들이 시체로 발견된 사태를 조사하러 온 거죠. 그리고 민치록은 시체의 손에서 빨간색의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석류 같은 과일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주렴이더군요. 그리고 민치록은 그걸 가지고 절제사에게 찾아갑니다. 이 절제사는 오랜만에 봐서 좀 긴가민가 했는데 이 녀석 조범일이죠. 킹덤 시즌 1부터 나온 금금별장, 그러니까 세자 이창에게 덤비다가 죽은 그 조악주 아들 말입니다. 결국 폐사군에서 죽은 파저군의 전사 15명은 모두 조범일이 죽인 것입니다. 그만큼 조범일과 조범일 휘하의 정예군의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뜻도 되지만 조범일이라는 인물이 그만큼 막무가내라는 뜻도 됩니다. 여전히 혜원조 씨의 영향력을 운운하며 폐악질을 부리다가 민치록에게 한마디 듣는 것까지 여전히 캐릭터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꿈도 희망도 없는 비극입니다. 일단 이야기 전반부의 핵심 인물은 물론 민치록입니다. 민치록은 이 폐사군 시체 사건을 호랑이 사건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신의 아버지인 타합을 찾아갑니다. 타합의 첫 등장이 바로 멧돼지를 손질하는 것인데 이 타합에게 더러운 손 운운하다 고기를 휙 던지는 조선 안악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인상적이라 말하는 이유는 아무리 봐도 이 조선 안악은 대단한 신분의 안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양반이거나 대걸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 리가 없고 끼케야 북방 지역에서 살아가는 조선인 양인에 불과할 텐데 이런 사람조차 천하다고 무시할 정도로 성저 야인들이 무시당한다는 거죠. 물론 그 시절에는 꼭 성저 야인이 아니라 조선인이라 하더라도 백정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시되었지만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제가 바로 그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백정인이 갓바치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공인들을 무시한 것. 아무튼 이때 아신이 등장하고 아신은 산삼을 캐기 위해서 폐사군을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산삼을 필요로 하는 거죠. 아무튼 타합은 이때 민치록을 만나 호랑이 때문이라는 소문을 여진족에 퍼뜨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이때 타합은 언제면 저희 번호불악에 관직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장면만 봐도 성저 야인들이 얼마나 차별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통 투항한 외부민족의 경우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형식적으로나마 관직을 내리는 게 보통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하고 나름대로 대접도 해줘야 우리 사람이 되어 섞여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만 봐도 당시 혜원 조씨의 세력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능이야말로 이 나라를 암울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죠. 호랑이 사냥 장면은 제법 재미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늘 킹덤의 고증에 대해서 감탄하곤 하는데요. 다른 걸 떠나서 이 장면을 함께 보시죠. 여진족 부락에 타합이 가서 소문을 퍼뜨리는 장면입니다. 이때 손등에 문신을 한 파저군 전사처럼 보이는 인물이 헛소문이면 너는 죽는다 라고 하면서 씩 웃는 장면입니다. 이때 누런치아, 바로 이런 부분이 디테일한 고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대목입니다. 보통 사극에 몰입하려다가 확 깨는 부분이 바로 배우들의 가지런하고 하얀 치아입니다. 조선시대인데 라미네이트를 했는지 빛을 받아서 새하얗게 빛나는 치아가 나오면 당황스럽기 그지없죠. 하지만 킹덤은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디테일이 좋더라고요. 물론 주요 인물들의 치아는 여전히 가지런하지만 그건 좀 넘어가야겠죠. 가끔은 덧니라든지 뻐드렁니 혹은 부정교합이 나오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호랑이 사냥 장면에서는 생사초를 먹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긴장감도 있고 호랑이의 움직임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CGT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돈을 들인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에 아신이 서기 시작합니다. 민치록의 계획 이후 아신이 살던 버노브락은 여진족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해당하죠. 그야말로 잔인한 피해 복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신은 오열하고 이후 민치록을 찾아서 추파진으로 옵니다. 아신은 민치록에게 복수를 부탁했고 민치록은 아신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추파진의 군졸들 사이에 소문이 돌죠. 아신은 독한 년이다. 버노브락 사람들을 제 손으로 다 묻었다. 일단 민치록이라는 인물을 이 작품이 얼마나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위에서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입체적으로 해석되는 인물이란 건 이런 거죠. 사실상 이 작품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인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민치록이란 인물은 워낙에 강직하고 그리고 멋진 모습을 킹덤 시즌2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의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의 이면을 묘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킹덤 아신전은 민치록의 캐릭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에게 악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치록은 한결같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의 안위를 위하는 인물이며 적법한 국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충신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런 민치록의 캐릭터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조범일 앞에서 당당하게 경고하는 모습이라든지 이 땅에서 나는 것은 전하의 것이라 외치는 부분에서 그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진족의 위험을 미리 알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의 판단력과 정세를 읽는 능력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킹덤 세계관에서 능력치가 고르게 가장 높은 인물 중에 하나인 민치록의 유능함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민치록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도면 민치록은 숭고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민치록의 이면에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그래요, 민치록은 숭고한 영웅입니다. 어디까지나 조선 사람에게만 말이죠. 민치록은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비정해질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버노브락 사람들을 전부 다 희생양으로 넘겼습니다. 이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버노브락의 성저 야인들은 조선인이 아니죠. 그들의 희생으로 전쟁을 막고 만포읍성과 조선의 안위를 지킬 수 있었다면 싸게 먹힌 거다. 민치록은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죠. 조선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민치록은 무서우리만치 치밀하고 냉정하며 동시에 유능합니다. 아신이라는 어린아이가 찾아왔을 때 민치록은 마음만 먹었다면 이 아이를 죽여서 후환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치록은 이 아신이라는 성저 야인의 후손이자 버노브락의 생존자를 활용해 여진족의 동태를 살피고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밀정, 즉 타합의 후계자로 키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버노브락은 사라졌지만 버노브락의 타합이 하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 거기에 아신은 벼슬, 즉 관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원하기에 얼마든지 그 복수심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영화는 철저하게 민치록에 의한 영화입니다. 빌런 민치록이죠. 그리고 이 영화는 동시에 아신의 영화고 복수를 위한 영화입니다. 이제 그 민치록의 유능함에 휘둘린 아신이라는 미쳐버린 괴물의 등장을 살펴보죠. 아신은 그 존재 자체로 비참합니다. 버노브락의 복수를 원해 추파진에서 살지만 아신은 온갖 험한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특유의 활솜씨로 사냥도 이어가고 온갖 빨래며 굳은 일은 다 하죠. 거기에 군졸들이 와서 성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성폭행, 이른바 성착취를 행하는 것이죠. 그런 아신은 결국 진실에 다가갑니다. 조범일의 화살을 보고 의구심을 품었고 민치록의 기록을 보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신은 피해 복수를 행하죠.
후반부 좀비, 아니 생사역들이 창궐하고 아신은 마치 게임 속 궁수 캐릭터가 된 것처럼 냉정 침착하게 움직여 추파진 자체를 함락시켜버리는 1인 공성전을 성공시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전투력과 판단력을 앞세워서 병사들을 유린합니다. 아신이라는 인물이 모든 진실을 알고 느릿느릿 걸어오는 장면에서 이 영화는 거의 끝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플래시백은 한 번뿐, 지친 표정으로 걸어오는 그 담담한 장면에서 우리는 아신이라는 인물이 왜 괴물이 되는지, 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수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용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의 몸을 유린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복수심이 결국 이 모든 일을 만든 원흉입니다. 말하자면 아신이라는 인물은 조선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적을 만든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해원 조씨의 폐악질과 그 폐악질을 정상화하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민치록, 조정의 충신입니다. 그리고 그 충심으로 저지른 일이 조선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아신은 그야말로 광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아신의 광기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신은 어린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굴의 기록을 바탕으로 처음 생사초를 쓴 아신이 어떤 일을 겪었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는 마을 사람들을 전부 되살렸고 살아서 고초를 당한 아버지를 뒤늦게 만나 자신의 손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이미 아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는 그야말로 복수의 화신이 됩니다. 그래서 아신은 조선에서 온 의원에게 생사초에 대한 정보를 넘겼습니다. 생사초도 넘겼습니다. 그것으로 조선을 아비규환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결국 이 이야기는 아신이라는 복수귀, 모든 일의 원흉이 나타나게 된 문제를 심도 깊게 드러낸 작품입니다. 아신에게는 아군이 없습니다. 여진족이라고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죽음. 결국 아신이라는 인물은 세자 이창의 가장 강력한 적이자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메인 빌런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신의 진짜 적은 해원 조씨, 민치록 아닙니다. 모든 이들의 죽음. 그게 바로 아신이라는 인물의 미친 광기고 그게 이 영화 최대 빌런입니다. 미치광이에게서 이치를 찾을 수는 없죠. 킹덤 아신전은 아신 비기닝, 메인 빌런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킹덤의 인물들이 대항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해원 조씨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아신이라는 인물의 지독한 악이었습니다. 전부 다 죽이겠다는 그 악의. 아쉬운 대목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몇몇 장면들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손등에 화살이 꽂힌 채 자신의 체중은 물론 다른 좀비들의 체중을 전부 버티는 건 무리죠. 손이 찢어지거나 그 전에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화살이 부러져야겠죠. 사소한 대목입니다만 한편의 외전 영화로 만들기에는 이야기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본편의 1화나 2화 정도를 추가해서 아신의 등장을 설명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시즌3의 앞부분에 넣지 않고 영화로 제작하기에는 던지고 있는 떡밥이 작습니다. 조선 이야기는 민치록의 이야기로 충분한데 여진족 이야기가 앞부분에 잠깐 등장하고 뒷부분에 활을 겨누는 장면은 다소 정리되지 못한 채 다급히 끝내려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아신의 전투력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하더라도 아이다강과 그의 부하들 역시 정예 중의 정예이므로 아신이 여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화살을 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리는 들렸으므로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이 장면은 너무 큰 무리수가 될 겁니다. 거기에 타합이 살아있는 부분은 이 영화 최대의 문제입니다. 타합이 살아서 가축처럼 취급받을 이유도 없거니와 아신이 성장할 때까지 식량을 소모하면서 살려둘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신의 비극을 더 강조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써먹는 설정이죠. 이 장면은 이 영화를 마치 졸작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팔다리가 다 잘린 사람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여진족의 의술도 황당하고 아신에게 아버지를 직접 죽이게 만드는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개연성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민치록의 장계를 그 오랫동안 고이 모셔둘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그야말로 형편없죠. 아신이 민치록의 일을 알아차리게 하려고 억지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 외의 장면은 저는 괜찮더군요. 처음에는 어린 아신이 어떻게 좀비들 다리를 묶어서 건물 안에 가두었을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떠올려 보면 원래 좀비들은 낮에는 시체처럼 누워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좀비를 끓여먹은 자들이 아니니 아마 낮에는 누워 있었을 것이고 그 낮에 하나씩 가져가서 쇠사슬을 연결했다면 이해는 됩니다. 수레로 하나씩 이동시키면 되죠. 아신이 조선 전체를 복수의 대상으로 여기는 건 그만큼 아신의 광기 그리고 판단력이 망가진 빌런으로서의 탄생이라 보면 뛰어난 서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영화가 단독 영화보다는 시즌3의 한 부분이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신전 자체의 이야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지현은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녀의 이런 연기는 이미 블러드에서 보여준 것이죠. 영화가 워낙 막장이어서 그랬지만 사실 아신의 마지막 활약을 보면서 블러드에서 이랬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전지현은 내내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북방에서 야인처럼 살아가는 아신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오랜 시간 노동과 착취에 시달린 아신의 처절한 상황을 잘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한편의 극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활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이 가장 관심을 두지 않고 차별했던 땅에서 태어난 한 마리의 악마 아신. 광기에 미쳐버린 아신은 정작 진정한 자신의 원수인 해원 조씨나 민치록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조선인을 죽이고 스스로도 좀비가 되겠다고 말하는 아신은 조선의 적이자 세자 이창의 진정한 적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신은 잘못 쏜 화살이라고요. 표적을 잘못 설정하고 날린 잘못 쏜 화살. 그게 아신이라는 빌런의 정체입니다. 킹덤 아신전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서 이 정도로 압도적인 여성 빌런, 여성 안티히어로의 탄생기를 볼 수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로 보기에는 장르적 재미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과 아신의 사연 자체가 그리 새로울 건 없었다는 약점들이 그리고 극의 흐름을 위해 희생된 개연성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들만 없었다면 이 작품은 수작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인들의 악행만이 가득한 영화. 오랜만에 좋은 부록을 봤다는 인상입니다. 시즌3에서 세자와 아신의 격돌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굳이 제가 점수를 좀 낮춘 이유는 드라마의 영화 버전이라는 독특한 지위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연출이 드라마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제게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